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2월판 승무패 42회차 긴 일정을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방송은 러닝타임이 35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긴 시간의 방송을 싫어하시는 구독자님들께서는 뒤로 가기를 누르셔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1번 경기가 펼쳐지는 가시마 샤크 스타디움으로 먼저 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승무패 42회차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가시마 엔틀러스와 삿포로의 22라운드 1층이죠. 자, 같은 세르비아 감독끼리의 재대결이라서 언론의 좀 조명을 받고 있는 그런 매치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차전에서는 가시마의 포포비치 감독이 오스트리아 스턴그라츠의 대선배였던 페트로비치 감독을 3대 0으로 완벽하게 제압을 했던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날은 포포비치 감독의 그 전술적인 승리였다기보다는 범접할 수 없는 그 퀄리티 그리고 클래스를 보여주었던 나고 신타로 선수. 자, 이날의 나고 신타로 선수는 정말 혼자서 북치고 장구쳤던 그런 경기였다고 보여지고 1차전에서 신타로 선수의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그 라리가의 셀타비고의 이아고 아스파스 선수나 아니면은 아틀레틱 빌바오의 산세트 선수를 연상하게 할 만큼 굉장히 신명나는 플레이를 보여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이날 그 나고 신타로 선수가 없었다면은 가시마가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0대 0이라든지 아니면 0대 1로 패할 수도 있었던 그런 경기였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뭐 가시마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고요. 1차전에서 그 결과로 나왔던 부분만 상기를 해보면 이번 주말에는 가시마가 쉽게 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1위 팀과 그 꼴찌 팀이 대결을 해도 결과를 가늠할 수 없는 제1리그라서 양 팀이 지금 현재 처해진 위치 그리고 처해져 있는 상황만큼은 한번 살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원정팀 삿포로는 5월 15일에 있었던 이와타전에서 승리를 챙기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7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7연패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7번의 패배 가운데에서 5번을 무득점으로 패했던 경기고 최근에 4경기 연속 무득점 행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어차피 모두 지고 있기 때문에 득점도 없고 연패도 하고 있고 정말 현재 삿포로가 얼마나 최악의 지금 상황에 몰려 있는지 대변해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삿포로는 연패를 하고 있다는 부분보다 공격력에서 활로를 뚫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득점이 터지고 있지 않는 부분에서 이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더 두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나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A 옵션에서 지금 너무 많은 선수들이 부재 중이다. 그러니까 빠져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사노 선수는 그 이와타전에서 맨 오브 더 매치를 기록하고 난 다음부터 그라운드에서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오키 료타 선수도 5월 19일에 그 다음 경기였죠. 가시와전에 짧은 시간 출전하고 나서 역시 료타 선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삿포로의 시즌 첫 번째 승리였던 간바 오사카전에서 맨 오브 더 매치였던 미야자와 히로키 선수, 이 선수도 5월 19일 가시화전을 끝으로 해서 볼 수가 없고요. 그나마 아라노 선수가 좀 그래도 팀의 어떤 그 핵심으로서 잘 버텨주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라노 선수도 6월 15일에 그 교토 원정을 다녀오고 나서 안 보입니다. 그리고 태국 국가대표 선수죠. 중국전에 그 맨 오브 더 매치였던 사라차트 선수. 사라차트 선수도 삿포로에서 굉장히 그 왼쪽 포워드 라인에서 측면에서 정말 수준급의 활약을 보여주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도 6월 11일에 싱가포르와 경기를 치를 때 71분에 교체되고 나서부터는 그라운드에서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뭐 잽은 안 되겠지만 김건희 선수도 6월 2일에 베르디 원정 이후로는 A 옵션에서는 아예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 수많은 A 옵션들이 지금 삿포로에서
빠져 있다는 부분. 이번 주말에서는 누가 또 나오게 될지는 몰라도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사노 선수, 그리고 아오키리 오타 선수, 그리고 미야자와 히로키 선수, 아라노 선수, 사라차트, 그리고 여기까지만, 뭐 김건희 선수는 빼더라도 이 5명의 선수들이 최종 라인업에 어떻게 이름을 올리게 되느냐. 특히 그 아사노와 아오키 선수가 이름이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또 삿포로의 연패를 저지할 수 있냐 없냐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A 옵션에는 지금 그러니까 삿포로가 개막전이나 아니면 승리할 때 보여주었던 그런 A 옵션을 지금 현재로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상태고요. 변칙적인 C 옵션 뭐 이런 상태로 가느냐, 아니면은 A 옵션과 포지션 변경 없이 선수만 대체하는 B 옵션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만 지금 현재 삿포로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삿포로의 중원에서도 이제 기댈 곳은 뭐 누가 있을까요? 콘도 토모키, 그리고 애초에 A 옵션이 아니었던 하라코스케, 그리고 바바세이야 선수의 빌드업에서 얻어지는 변칙적인 메이드나 세트피스의 뽀로꼬를 기대해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바바 선수가 버팀목으로 어떤 그 삿포로의 반등에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바 선수까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6월 26일에, 그러니까 지지난 경기였죠. 지난 경기 말고 6월 29일 경기 말고 그 앞전 경기 도쿄 원정에서 삿포로의 페트로비치 감독은 바바를 원볼란치로 하는 3-1-4-2 비전술로 이렇게 반등을 모시겠지만 백약이 무효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삿포로는 지금 그나마 좀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그 패배, 3번의 패배가 모두 1대 0으로 패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료코마리, 그리고 도쿄FC, 니카타 이 세 팀과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패했다는 부분은 그나마 삿포로에서 그 3백만큼은 지금 근제하다, 뭐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문제는 그 페트로비치 감독이 전술적으로 보면요, 포포비치, 그러니까 가시마의 포포비치 감독보다 10년이 10년 터울입니다. 그러니까 10살이 더 많죠. 그러니까 그 10년의 세월만큼 두 팀의 두 감독의 전술적인 성향은 완전히 360도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페트로비치 감독은 좀 구시대적 어떤 그런 전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포메이션은 뭐 현대에서도 많이 가져가고 있는 3-1-4-2 포메이션이라서 3-4-3-3-4-1-2 포메이션이죠. 지금 현재는 A 옵션이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 포백 라인이나 3백 라인이나 그 중원의 그 포미들 라인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좀 옛날 축구를 보는 듯한, 그러니까 라리가에서 지금 잘렸던 그 세티엔 감독 그런 비슷한 전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수비수들이 압박보다는 뒤로 물러서면서 이렇게 방어하는 부분, 최근의 대세는 압박이죠. 전방 압박도 그렇지만 수비수도 수비 라인에서 압박하고 볼란치에서 또 헬프 압박으로 도와주고, 어떤 그런 지금 유행으로 가는 시점에서 수비수들이 압박하는 부분보다 공격수들이 밀려 들어오면 뒤로 물러서면서 진지를 구축하는 그런 삿포로의 그 3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니가타, 직전 경기 니가타 경기였죠. 그 다니구치에게 결승골을 쳐맞을 때도 그냥 조금만 이렇게 압박을 했으면은, 앞으로 조금만, 압박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만 다가섰어도 아마 슈팅을 때릴 수가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계속 뒤로 물러나면서 방어를 하니까 다니구치가 아주 그냥
뭐 각도도 잘 나오고 편하게 마음 편히 슈팅을 때리고 결승골을 기록했던 부분이 있고, 그 앞전에 도쿄 FC와의 경기에서도 그 안자이 스마 선수가 그 측면에서 날아오는 센트링을 뭐 원리 크로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발만 갖다 대면서 골을 기록할 수 있었던 부분, 이 부분도 그냥 압박 실종, 그런 삿포로 수비의 어떤 그런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여줬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시마도 뭐 성 나은 상황은 아니죠. 나고 신타로 선수만 좀 건재하다 보여주고, 노노 키미토 선수가 이렇게 그 위시로 하는 포백 라인에서 지난 뭐 고베전 같은 그런 최악의 경기력은 펼쳐 보이면 안 되겠죠. 뭐 가시마가 생각하기에는 뭐 고베랑 뭐 삿포로가 다른 팀이기는 하지만 축구라는 건 모릅니다. 수비 라인이 이렇게 건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현대 축구죠. 그래서 지난 그 가시마가 고베 원정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스즈키 유마 선수가 출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도 평가를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즈키 유마 선수가 뭐 나왔다 해도 별반 다른 결과는 뭐 꺼내들지 못했다, 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지난 고베전에서는 카브리치 선수가 신타로 선수, 그러니까 카브리치 선수가 스즈키 유마 자리 원 포지션에 올라가서 신타로 선수와 그 케미를 보여줬기 때문에 카브리치와 신타로의 그 지난 고베전의 경기를 보면 카브리치가 빌바오의 구르제타, 그리고 신타로가 빌바오의 산세트, 예, 그러니까 원 스트라이크 그리고 섀도우 스트라이크, 정말 똑같은 포지션에서 똑같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즈키 유마가 없어도 카브리치가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카브리치 역량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신타로의 역량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물론 1차전, 그러니까 삿포로와의 1차전에서처럼 카브리치와 스즈키 유마를 동시에 투입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가시마로서는 지금 지난 그 고베 원정 패배의 그 충격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스즈키 유마를 원톱을 하고 카브리치를 오른쪽 측면에서 그 세컨 스트라이크 형식으로 아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시마로서는 지금 옵션은 뭐 간단하죠. 나고 신타로가 섀도우 스트라이크로 가고 스즈키 유마 선수가 원톱으로 가고 카브리치가 측면으로 가든지, 아니면 스즈키 유마가 아예 그 후반에 투입한다고 가정하고 일단 제껴두고 카브리치를 먼저 선발로 내서 신타로와 카브리치의 최근에 그 잘 맞는 케미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시마의 현재라고 보여지고, 삿포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5명의 선수들 가운데 정말 몇 명이 출전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여지고, 만약에 그 선수들이 나오지 않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이 뭐 당연하게 잘 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골 결정력에 있어서만큼은 부재가 예상되는 인원보다는 전혀 못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비 라인에서 좀 그렇게 물러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페트로비치 감독이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물론 뭐 저 같은 일개 그 분석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감독님이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겠지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페트로비치 감독이 지난 그 도쿄전처럼 3-4-1-2를 버리고 또 원볼란치를 바바 선수를 원볼란치로 가져가는 3-1-4-2를 가시마를 상대로 그런 비옵션을 가져간다면 정말 그 1차전보다 더 대패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시마 같은 경우는 이 신타로 선수나 뭐 카브리치 선수나 스즈키 유마 선수나 굉장히 좀 빠른 그 원투 패스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원볼란치를 가지고 이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그냥 그 화약을 들고 물구덩이로 들어가는 뭐 그런 부분과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팀 벤치가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대입해봐도 가시마의 승리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시마가 또 홈에서 지금 10경기를 치르면서 6승 4무, 한 번도 패하지 않았고, 삿포로는 원정에서 3승 7무죠.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자, 하지만 이런 자료로만 보면은 가시마가 당연히 승리를 한다고 보여지지만, 무승부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마는 4번의 무승부가 있었고,
삿포로는 3번의 무승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팀 합산 20게임에서 7번의 무승부가 나왔다는 것은 30% 이상 무승부의 기운도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승무로 가져가면 안전하다, 뭐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래도 남은 경기에서도 그 복수로 마킹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주력 배팅에서는 그냥 가시마 단통 승으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부주력으로 소액으로 가는 배팅에서 한번 가시마의 무승부를 또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베르디와 세레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박빙의 흐름이 예상되는 22라운드 일정입니다. 자, 베르디는 직전 요코마리 원정에서 A 전술 3, 4, 2일에 A 옵션이었던 기무라 소메노, 미키토모야를 벤치에서 출발시키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면서 B 옵션이었던 그 야마다 후키, 야마미 히로토가 선발로 나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던 히로시 감독이었습니다. 히로시 감독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이때 B 옵션으로 그 요코마리전, 그러니까 원정 경기를 임할 때 마음은 아마 그 무승부라도 괜찮다, 뭐 이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상과는 달리 그 야마미 히로토의 원더골, 정말 기가 막힌 원더골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기선제압을 했고 결과를 2대 1로 가져갔던 베르디였습니다. 이 굉장히 좀 그 히로시 감독의 전략의 승리였다, 이렇게 봐지고요. 사실 야마미 히로토 같은 경우는 미키토모야, A 옵션의 미키토모야와 뭐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보여지고, B 옵션이 좀 더 유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히로시 감독이 미키토모야를 A 옵션으로 가져가고 야마미 히로토를 B 옵션으로 가져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때는 후반 55분, 그러니까 A 옵션 3명이 동시에 교체됐죠. 그러니까 후반 55분까지 B 옵션이었던 뭐 고키나 후키나 히로토가 정말 잘 싸워졌던 베르디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주말 경기에서 그 모리타 코키까지 복귀를 해서 중원, 그러니까 중앙 미드를 사이토와 모리타, 이렇게 오랜만에 이 두 선수를 중앙 미드로 배치한다면 중원 경쟁력에서 원정팀 세레소 오사카에 뒤진다는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유사시에는 4-4-2로 그 체인지 포맷을 가져가면서 무승부까지 염두에 두는 베르디 히로시 감독의 보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코마리 전에서 무승부를 염두에 뒀다는 부분은 B 옵션을 가져가면서 공격적인 부분보다 수비적으로 좀 더 전환하는 그런 중원의 흐름을 전반전에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패하지 않고 무승부를 가져간다, 뭐 이런 부분하고, 주말 세레소 오사카전에서는 만약에 모리타 선수가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이토, 모리타 두 선수가 중앙 미들로 배치가 된다면 이 중원 경쟁력에서 전술적인 그 세레소 오사카의 힘에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도쿄 베르디의 어떤 중앙 미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세레소와의 1차전에서는 2대 1로 패했지만 2차전에서는 무승부 이상까지 염두에 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코마리 전과는 또 다른 아마 히로시 감독의 그런 보관이 담긴 라인업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이토 선수는 사실 그 라리가 지로나의 알렉스 가르시아처럼 뭐 알렉스 가르시아는 뭐 내년 시즌에는 레버쿠젠에서 뛰게 되겠죠. 아무튼 지로나의 모든 것이었던, 지로나의 전력의 그리고 전술의 전략의 90% 이상이었던 알렉스 가르시아. 자, 이 선수처럼 사이토는 볼란치 성격의 수비형으로도 가능하고 섀도우 스트라이크 성격의 공격형 미들로도 가능하고, 이 두 가지 전술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AB 전술의, 그러니까 베르디 히로시 감독의 AB 전술의 출발점이 사이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레소 벤치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고 아마 라인업을 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베르디의 직전 요코마리전은 그 요코마리가
공중 경합 쪽으로 공격 전개를 해주지 않은 그런 어부지리 혜택도 분명히 있었던 베르디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는 정신줄을 놓고서는 베르디 자신들의 그 약점을 건드려 주지 않은 이 요코마리의 해리 키엘 감독의 그 배려 덕분, 배려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아무튼 키엘 감독의 미스였죠. 그 덕분에 거둔 승리였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베르디는 공격 전환 시에 3선에서 중원을 거치지 않고 측면 포워드 라인 쪽으로 갈라쳐주는 롱크로스. 자,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순식간에 치고 들어가면서 빅찬스를 만들어내는 베르디의 능력. 자, 이런 부분은 정말 그 연세 많으신 히로시 감독님의 전략이라고는 믿기에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베르디가 한 경기 한 경기 경기를 치러 나가면서 더욱더 성숙되는 느낌을 주는 그런 팀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치다와는 좀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어떤 강팀과 맞짱을 뜨더라도 슈팅 수에서조차 절반 이상 밀리는 도쿄 베르디라고 하더라도 유효 슈팅에서는 우세를 가져가고 또 이를 결과로까지 반영해내는 베르디만의 그 빅찬스 메이킹 축구, 자, 이런 부분을 펼쳐 보이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베르디는 지난 그 요코마리전만 보더라도 점유율 같은 경우는 75대 25 정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80대 20 정도, 이 정도로 봐졌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슈팅 수를 뭐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아니죠. 18대 12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유효 슈팅에서는 4대 4 똑같이 가져가죠. 빅찬스를 창출하는 지수에서는 오히려 도쿄 베르디가 좀 더 높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정말 지독하게 점유율에 밀리면서도 슈팅 수에서 또 상대팀에게 또 밀리면서도 유효 슈팅만큼은 비슷하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더 많이 가져가거나 또 빅찬스를 만들어내는 그 횟수에서도 도쿄 베르디가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집중력 있는 축구를 한다. 뭐 그 이상의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지지는 않는 베르디의 모습의 실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베르디는 지금 뭐 이기지 못하더라도 지지 않는 무승부의 요람이죠. 어쨌든 베르디 모습의 실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원정에서도 요코마리를 잡아낸 베르디의 현재 모습이 세레소를 홈으로 불러들여서는 또 어떻게 될지, 이 승리의 기운을 이어갈 수 있을지 세레소 오사카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레소 오사카의 4-4-2 A 전술은 베르디가 직전 경기에서 제압을 했던 요코마리의 메잘라와는 장단점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전술이고요. 세레소는 사토키 선수를 최전방 오른쪽으로 배치하고 있는 아키오 감독의 의중을 알 수는 없지만 상대 벤치에서 보면 미끼 같은 느낌이 아마 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레소의 4-4-2 A 전술, 그리고 이 A 전술 속에 있는 A 옵션은 루카스 페르난데스의 측면 라인에서 매듭을 묶고 레오 세아라가 매듭을 푸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자신감을 가져갈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할 때 벤치가 가져갈 수 있는 전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세레소의 이 옵션의 완성도는 A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패했을 경우는 아키오 감독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경우를 종종 내어놓고 있는 세레소입니다. 그리고 이 사토키 선수도 최근에는 간헐적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피니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루카스 페르난데스의 그 어시스트 궤적이 레오 세아라에게 집중되지 않고 최근에는 사토키 선수에게 많은 그 어시스트를 주는 장면들을 볼 때 이제는 좀 세레소 오사카가 레오 세아라 그리고 루카스 페르난데스 사토키 이 조합이 좀 맞아 떨어질 때쯤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만약에 이런 옵션이 실패했을 경우는 세레소가 정말 속절없이 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베르디의 장점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만들 수 있는 그 세컨 서드에서의 조직력 그리고 파이널 서드에서의 압박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세레소의 전술적인 완성도를 감안해 볼 수 있고요. 또한 베르디의 단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공격 전개 방식, 베르디가
공중볼 경합에서 굉장히 약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세레소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격 전개 방식을 지난 1차전에 그 카가와 신지의 선제골에서 보듯이 아키오 감독이 이미 간파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만약에 세레소가 다나카 선수를 볼란치 포지션에서 중앙백으로 내려서 토리우미와 함께 노련한 12라인을 가져가는 깜짝 카드를 쓸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된다면 아키오 감독도 무승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그림이 되겠죠. 도쿄는 지난 요코마리 원정에서 AA, 그러니까 A 전술 A 옵션의 삼각포워드 라인이 있죠. 기무라 선수, 소메노 선수, 그리고 미키 토모야 선수에게 후반 55분까지 통째로 휴식을 주면서 주전 공격진들의 피지컬을 세이브해준 베레디 히로시 감독. 자, 그리고 오사카는 직전 나고야전에서 루카스 페르난데스와 레오 세아라의 더블 피니시가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서 다나카 슌타의 활용도가 넓어진 세레소 아키오 감독. 자, 이 두 감독이 주말 경기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은 아마 그렇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무승부 구간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지인 만큼 머리 굴리지 않고 쉽게 가고 싶은 이번 경기입니다. 승무패 42회차 대상 14경기 가운데서 최종 라인업의 확인이 배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를 꼽으라면 이번 경기를 꼽고 싶고요. 그만큼 누가 나오고 누가 나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대상 경기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업로드가 되는 최종 확정 구간 방송 때까지 양 팀의 껍데기를 완전히 한번 벗겨볼 생각이고요. 또 투마킹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 팀의 흐름으로만 유추해 볼 수 있는 선택지는 무승부 이외에는 건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일부 시간의 세 번째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3번 경기는 마치다가 선두 레이스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22라운드 매치업입니다. 나고야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일정이고요. 정말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매치업은 이런 경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치다와 나고야, 어떻게 생각하면 마치다가 손쉬운 승리를 가져갈 것 같으면서도 상남자 나고야 스타일을 생각하면 쉽게 예측 구간을 선택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경기는 일본산 통곡의 벽이라고 할 수 있는 마치다의 포백 라인의 나고야의 공격 조합이죠. 모리시마 선수 그리고 나가이 선수, 이 두 선수가 흠집을 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치다의 포백 라인에 흠집을 낼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결과를 유추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근사치로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 경기째 죽을 쓰고 있는 나가이가 갑자기 인생 경기를 펼치는 것도 기대값은 없어 보이고요. 또 세레소 원정에서 리그 초반의 퍼포먼스를 다시 찾은 듯한 모리시마가 완전히 돌아왔다고 보기에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피파 게임을 보는 듯한 마치다의 톱니바퀴 같은 그 2, 3선의 조직력을 감안한다면 세레소전의 쿠보 선수처럼 그 세트피스에서 흘러놓은 볼에서 터진 세컨 피니시의 공간을 마치다 2, 3선이 내어줄 리가 만무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J리그에서 가장 오랜 라운드 동안 라인업의 변동 없이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는 마치다의 3선, 특히 중앙백 라인의 쇼지와 드레세비치의 존재감만으로도 나고야의 빈약한 득점력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다분해 보이는 매치업입니다. 나고야가 지난 그 세레소 원정이었죠. 그 쿠보 선수가 원더골을 기록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마치다전에서는 쉽게 나올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세레소 오사카의 그 2, 3선의 움직임, 그리고 마치다의 2, 3선의 움직임은 정말 많이 다르죠. 상당히 조직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마치다를 생각하면 세레소전에서처럼 그런 원더골을 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만들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고야는 원정 경기만 나서면 3백과 4 미들라인 간의 간격이, 그러니까 2, 3선 간의 간격이
공격 시에는 너무 좁혀져 있어서 삼선의 수비 전환 시 상대 공격수보다 몇 걸음 뒤쳐져 있고, 또 수비 시에는 기형적으로 2, 3선의 간격이 벌어져 있어서 원더골을 내어줄 수 있는 공간도 쉽게 내어주거니와 3선의 공격 가담 또한 공격 가담 속도를 말씀드리는 거죠. 또한 달팽이가 뛰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이 나고야의 원정 경기를 시청해 보시면 2, 3선의 7명이 동네 깡패들도 아닌 것이 떼거지로 모여다니는 모습을 종종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죠. 자, 켄타 감독의 전술적인 변화가 모색되어야 될 시점으로 사료되는 나고야입니다. 자, 그렇지만 나고야의 또 장점도 있죠. 나고야의 닥치고 슈팅 본능. 자, 이런 나고야의 본능은 지난 경기에 쿠보의 원더골에서 보듯이 나고야의 변하지 않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나고야의 닭공 모드는 마치다가 리드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마치다가 더 스코어를 벌리려고 하지 않고 선두 수성을 위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선택하는 순간 나고야는 마치다 쿠로다 감독에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할 가능성 또한 이렇게 배제할 수가 없는 매치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지난 시즌부터 1년 3개월이 가도록 원정 무승부가 한 번도 없는 나고야의 루틴을 존중해서 승패로 갈라보고 싶지만 마침표가 없는 기록은 없죠. 그래서 J리그의 절대 3선 마치다를 만나서 15개월 만에 감격적인 원정 무승부를 거두는 나고야의 시나리오를 그 이변 구간으로 정중히 모셔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네 번째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우라와 대 쇼난의 22라운드 일정이고요. 이 경기는 예상 라인업이나 양팀 감독이 가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전술적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라와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직한 루틴, 솔직한 루틴, 자,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간략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라와는 경기 결과에 정직한 구단이죠. 그리고 강약, 약강의 생존의 법칙을 몸소 실천하는 구단입니다. 자, 이러한 우라와의 루틴에 집중을 해서 마킹 구간을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우라와는 지금 9승 5무 7패로 리그에서 9번째 순위에 간당간당하게 걸쳐 있지만 홈 성적으로 돌려보면요, 6승 3무 2패로 리그 4위까지 껑충 뛰게 됩니다. 자, 홈에서 패했던 두 번의 경기는 선두 마치다와 3위 간바 오사카고요. 패할 팀에게 패했다고 보아지죠. 그리고 홈에서 3번의 무승부. 자, 이 부분은 2위를 달리고 있는 가시마, 그리고 4위를 지키고 있는 빗셀 고베, 그리고 생활의 달인 무승부의 1인자 도쿄 베르디입니다. 자, 3번의 무승부도 무승부 할 만한 팀에게 무승부를 했다고 보여지는 우라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승이 남아 있는데 이 나머지 홈에서 거둔 6승의 진원지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 6위를 기록하고 있는 후쿠오카를 제외하고는 모두 10위권 이하, 그러니까 11위부터 11위 이하의 팀들에게서 쟁취한 승리들이고요. 6경기 동안 기록했던 그 6승을 기록한 6경기 동안 기록했던 득점의 합계는 무려 15점에 이릅니다. 경기당 2.5점이죠. 나고야, 요코마리, 후쿠오카, 비교적 껌 좀 씹는 세 팀에게는 나란히 2대1로 승리를 거둔 우라와고요. 그리고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16위, 17위, 18위 팀인 이와타, 사간도스, 교토상가 세 팀에게는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3대 0이란 똑같은 스코어로 승리를 거머쥐었던 우라와였습니다. 이 주말에 상대하는 쇼나는 19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16, 17, 18, 19위를 나란히 제압하는 퍼즐 맞추기에도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힘을 실어주기라도 하듯이 쇼나는 원정에서 교토상가를 상대로 거둔 1승이 전부이지만 쇼나는 원정 11경기 동안 5번의 무승부를 거둔 전과가 있죠. 그래서 단통 우라와의 승리로만 추정하기에는 다소 찝찝한 그런 구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강팀에게는 뺨을 맞고 또 약팀에게 화풀이하는, 강팀에게 뺨 맞고 약팀에게 화풀이하는 우라와의 루틴. 자, 홈에서는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3대 0으로만 승리하는 그 100% 확률의 루틴을 따라서 4번 경기를 한번 공략해 볼 예정입니다. 기록식, 우라와 경기가 기록식에 있으면 장난처럼 3대 0으로 한번 소액으로 가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6경기를 승리했는데 하위권 팀, 그러니까 16, 17, 18위 팀에게는 똑같이 3대 0으로 승리를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10위권 이하에 있거나 아니면 10위권을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와타, 나고야, 요코마리, 후쿠오카, 이런 비교적 좀 경쟁력이 있는 팀들에게는 나란히 또 2대1로 한 골 주고 2골을 넣고 승리를 거두었던 정말 솔직한 구단이죠. 그래서 이 우라와 레드가 이번에도 효난을 상대로 당연한 우라와의 그 습관적인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에서 편성해드린 승무패 42회차 1부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2부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2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 인생이었습니다. All I've ever needed was a nice cold man.